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름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는 또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놀라운 주식 매수 전략이 나왔습니다. 지금 기관이 파는 주식을 사는 전략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러스 한국이 투자하는 이 나라 부도 위험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피해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LG엔솔 화재 위험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관련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리포트에서는 실적만 보고도 투자할 만한 기업 한 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섹터인데 과연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를 위한 경제 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2년 4월 6일 수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어젯밤 뉴스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부의장 이르면은 5월 양적 긴축 시작, 이런 소식이 나오자 바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부의장이 지명된 브레이너드 이사가 다음 달 양적 긴축에 착수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가 가장 중요한 임무라며 이르면은 5월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를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 시작하고 금리를 연속으로 올림으로써 통화정책 긴축을 계속해 나갈 것,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엄청나게 튀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장주는 또 박살이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연준의 긴축 발언과 국채금리 급등에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 다음날 오늘이죠. 오늘 발표되는 3월 FOMC 의사록을 앞두고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 긴축 우려가 갑자기 커진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오늘 우리나라 증시도 조금 받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 대표단은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친서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는가 봤더니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지코인이 또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그 이유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 나홀로 7주 머스크 트위터 이사회 합류. 코인데스크는 전일 트위터 지분 9.2%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된 머스크가 이번에는 트위터 이사회에 합류했다면서 트위터가 향후 도지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16% 가까이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 내에서도 도지코인을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도지코인이 많이 올랐죠. 아마도 그런 영향이 조금은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머스크의 트위터 이사회 합류 소식이 도지코인 투자자들에게 호재가 되기는 어렵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전략가는 도지코인이 트위터의 결제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도지코인을 사는 사람의 희망사항일 뿐 머스크가 과거 테슬라 사례처럼 도지코인을 트위터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제 식량으로 위협을 한다고 하네요. 푸틴, 적대국들의 수출 감시할 것. 푸틴 대통령이 자국과 대립하는 적대국으로의 식량 수출을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테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한 경고로도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이날 농업 관련 회의에서 세계적인 식량 부족 상황에서 올해 해외로의 공급에 신중해야 된다며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한테 식량 수출은 주의 있게 감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편 러시아 내 식량 수요는 완전히 충족시키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식량 문제, 이거는 완전 남 이야기인데요. 물가가 조금 비싸지긴 했지만 그래도 없어서 못 먹을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현재 개발도상국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정말 많은 밀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의도적 수출 중단까지 가세할 경우에는 유럽, 개도국을 중심으로 식량난이 더욱더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런 뉴스를 보면은 또 식량에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비료 관련주, 사료 관련주, 그런 것들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료를 슬금슬금 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락장이 더 담았다. 동학개미 멘토 졸리 강방천이 주목한 이것. 자, 아마도 기름들 졸리 대표, 그 다음에 강방천 대표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주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만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졸리 대표, 그 다음에 강방천 대표가 하락장에서도 오히려 성장주 비중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평소에 성장하는 기업, 그 다음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해왔던 투자 철학이 실제 포트폴리오에도 반영이 되었다고 한데요. 자, 메리츠 자산운용은 그렇다면 뭘 담았나 봤더니 ETF 2종이 공통적으로 매수 비중을 늘린 종목은 SK텔레콤과 SK스퀘어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SF플러스 역시 성장이 주요 테마인데요. 코리아 플랫폼이 비중을 크게 늘린 종목은 디어유, 이마트,
푸가트, DBI텍, CJENM 그리고 FN가이드를 많이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 SF플러스가 주목하는 포인트는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플랫폼 기업을 보고 있다고 한데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적절히 매칭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있는가 봤더니 일단 한국에는 원티드랩이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는 지브리쿠러트라는 기업이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정말 재밌고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기사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향상주 기관 담기 전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 실적이 향상되는 종목 중에서도 기관이 아직 담지 않은 종목을 눈여겨봐야 된다, 이러한 전망이 나왔다고 한데요. 이것만 들으면 뭐 그럴듯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기관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기업을 조금 관심있게 보자, 이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특이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들이 매수하는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을 분석했는데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좋지 않았고, 그 반대로 기관들이 매도한 종목들의 성과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조금 더 디테일해보자면은 기관 순매도 3개월차 그 다음에 1년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실적이 상향되는데 기관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종목, 그리고 기관 순매도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기업을 사는 게 답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면 조금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하나 직접 찾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금투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자면은 이익 상향 1개월 플러스 기관 3개월 순매도 상위 팩터를 결부한 결과 현재 위메이드, 삼성 SDS, ST팜, 한장 KPS, 현대중공업지주, 일진머티리얼즈, 우리금융지주, 코스맥스, 만도, 후성,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브시스터즈, 고려아연, 대한유화, FNF, LG노텍, 이러한 순으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이 전략은 조금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기분들 이 전략 지속적으로 사용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 지금 당장 위 기업들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저끼리 또 위 기업들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존 위성 인터넷에 12조원 투자, 머스크의 스페이스X 추격. 세계 최대의 IT 부호도로 꼽히는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위성 인터넷 구축을 놓고 맞대결을 벌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포괄주자인 아마존은 향후 12조원을 투입해 스페이스X를 따라잡겠다, 이러한 포부를 드러냈는데요. 항공사 보잉과 로키드마틴의 합작 법인인 유나이티드 론치 얼라이언스, 프랑스 위성 발사 기업 아리안 스페이스, 블루오리진 등 세계사와 최대 83회 위성 발사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로켓 발사 계약은 상업용 우주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계약 금액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이전 사례로 공개된 추정치에 근거하면은 이번 계약은 아마도 수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CNBC는 전망을 했으며, 그리고 아마존은 이번 사업에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인간들은 우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가겠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투자도 향후 장기적으로 우주 관련주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스리랑카 국가부도 위기, 최대 투자 한국 협력사업 먹구름. 한국이 최대 투자국인 스리랑카가 극심한 경제난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 한국과의 협력사업에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한데요. 보유 외화 부족, 전력난과 단전, 물가 급등, 주유 공급난 등을 현재 겪고 있으며 생활필수품 공급난까지 발생해 민심이 성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면 버스는 약 25%만 운행을 하고 있으며 가로등도 꺼진 지 오래라고 하네요. 그리고 하루 1시간에서 5시간이던 단전 시간도 13시간까지 늘어나며 발전소 가동이 끊기면 물 공급도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스리랑카가 올해 갚아야 되는 돈이 얼만가 봤더니 올해 초 부채 상환액은 70억 달러인데 외화 보유액은 20억 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하면은 야 근데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런데 어느 쪽인지는 알지만 뭐 대충 이쯤 아니겠어,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한테는 조금 먼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스리랑카가 부도나면 우리나라에도 피해가 올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한국은 스리랑카 최대 투자국으로 스리랑카 연간 수출의 약 10%는 스리랑카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꽤나 의미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역협회 관계자는 국제 개발의 상당 부분을 국제 원조에 의존하고 있는 스리랑카가 2025년까지 거액의 외채 상환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반시설, 신도시 개발 등 한국 기업들과 맺은 다양한 협력 사업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리랑카는 인도 아시죠? 인도 밑에 섬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스리랑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러시아 전쟁에 미국 태양광법 과속도 하나큐셀 앉아서 플러스 2천억. 전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불거지면서 각국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위반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태양광 산업의 세액공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가시화되며 하나큐셀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이외의 집행위원회도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고 독일도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100% 재생에너지 달성을
2035년까지 15년이나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SEMA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하나큐셀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는데, 참고로 하나큐셀은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공가에서는 태양광 세액공제가 시행된다면 하나큐셀이 매년 1000억에서 2000억 수준의 세전이익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어제 마침 하나솔루션을 우리가 공부해봤는데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겹친다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어제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하나솔루션 꼭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화재 리콜 LG엔솔 배터리 관련 조사 착수. 미국이 LG엔솔 배터리의 전기차 화재 위험성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은 14만 8,324대로 앞서 LG가 배터리를 납품한 5개 완성차 회사가 전기차 배터리 결함에 따른 화재 위험 사유로 리콜을 단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한데요. 그런데 이번 조사와 관련해 LG엔솔은 리콜의 원인으로 지목된 부품 또는 유사한 부품이 다른 완성차 회사로 공급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LG엔솔 관계자는 GM, 현대차 리콜에 대해서는 공식 절차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차량 고객사와 합의도 마무리된 사안으로 추가적 이슈는 없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3년 만에 해외여행 정상화,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50%까지 회복. 국토교통부가 연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19년의 50% 수준까지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국제항공 네트워크는 총 3단계에 걸쳐 정상화를 한다고 한데요. 5월에서 6월 1단계 계획을 시행해 매달 100편씩 국제선을 증편하며 현지 방역 상황, 입국 시 격리 면제 여부, 상대국 항공 정책의 개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빠른 여객 수요 회복이 예상되는 노선을 중심으로 항공 네트워크를 복원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월, 7, 8월에는 2단계에 돌입해 국제선을 매달 300편씩 증편하며, 증편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11월 운항 규모는 2019년 말 대비 51% 수준인 2,420회로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엔데믹 이후인 3단계에서는 모든 항공 정책이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볼 수 있고, 월 단위로 인가되었던 국제선 정기 스케줄도 국제 표준에 맞춰 하계 동계 시즌 매년 2차례 인가되고, 인천공항 슬롯 제한도 시간당 40회로 돌아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것들이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게 슬금슬금 눈에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야외 노마스크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확실히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의 기업 두 가지를 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레퍼시픽 2분기 회복 가시화 화장품주 최선호주. 키움증권은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 목표 주가 24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의 방역정책 강화로 실적 부진이 예상이 되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회복 시그널이 기대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열악해진 시장 환경인데, 하지만 올해 2분기부터는 실적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그리고 연말에 이를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소리겠죠. 중국발 코로나19 리스크로 인해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브랜드 가치와 럭셔리 브랜드 개발 능력, 마케팅 역량, 온라인 채널 확대 전략 등을 고려했을 때 장기적으로 화장품 산업 내 경쟁력은 여전히 우수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딱 봤더니 2020년이나 2021년에는 매우 안 좋았던 걸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올해 예상은 꽤나 괜찮은 걸 확인할 수 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10%씩 성장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보고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20년, 21년, 그 다음에 19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전 2017년과 2018년에는 당기 순이익이 4천억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회복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고 한데, 그렇다면 한번 월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봤더니 일단 지금 위치는 최근 5년간 최저점에 위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방금 전에 봤다시피 2017년, 2018년 그때 실적이 좋았을 때 그 실적을 내년에는 회복을 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 실적이 진짜로 나온다면은 주가도 저 정도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당연히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실적 회복이 되는가, 그거는 조금은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증권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회복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예전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기를 쓴 지금 가격대는 이거는 충분히 용기를 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하며, 그리고 실적이 계속 회복되는 게 가시화된다면은 이거는 매도할 필요 없이 그냥 쭉 들고 가서 충분히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런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기분들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효성첨단 소재 타이어 코드 기반 견조한 이익 성장세, 목표가 65만원. 교보증권이 효성첨단 소재에 대해서 반도체 수급 이슈 지속에 불구하고 타이어 코드 수요 증가세에 힘입어 견조한 이익 성장을 이룰 것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목표 주가 65만원, 투자 의견 매수를 신규 제시. 교보증권
증권은 효성첨단 소재 1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나 증가한 9,400억, 영업이익은 25%나 늘어난 1,000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한다고 한대요. 그 근거는 교체용 타이어 및 SUV 판매 호조로 타이어 코드 부분에 견조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 48% 외에도 공장 해외 이전을 통한 유틸리티 비용 절감이 있을 것이라며 탄소 소비와 아라미드 수익성 역시 가시화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효성첨단 소재의 실적을 봤더니 지속적으로 10% 가까운 성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성장을 하는 걸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효성첨단 소재의 주봉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위치는 조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 효성첨단 소재의 실적이 매우 좋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호재가 나온다거나 그런 현상에서는 조금 길게 들고 되겠지만, 그런데 일단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보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흐름은 딱 60주선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인데, 과연 여기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결국은 맞고 내려올지 그런 것들도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시는 기르분들 항상 부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 그리고 내일 또 좋은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